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상담 이론의 구성 중에서 청소년 상담의 기초 파트에서 한 12% 정도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전체 분량에 비해서 공부할 어떤 내용 자체는 한정적인데 문제가 집중해서 많이 출제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 영역의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기초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상담의 본질과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상담의 일반적 정의 첫 번째 거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적응을 위해서 어떤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이라던가 개인 심리의 적응을 위해서 조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그 다음에 이를 돕는 조력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담자하고 그 다음에 이 조력자로서의 상담자 간의 직접적인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학습 과정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의 일반적인 적이 첫 번째를 볼 때 우리 어떤 거를 꼭 키워드를 익히셔야 되냐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구나 라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상담을 진행하게 될 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 상담을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라고 하는 그 존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내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직접적인 면접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용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담 관계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바로 이어서 배우시게 될 거지만 상담의 기본적인 3요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담자, 상담자, 그다음에 이 둘 간의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기술과 도구, 어떤 스킬적인 부분에서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혹은 집단의 가치, 사회 환경, 현실 문제 같은 것을 폭넓게 다루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폭넓게 모든 문제를 다루는 실천적인 학문,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의 일반적인 정의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상담가로서 이제 청소년들을 접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 미리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되겠죠. 청소년한테 이론적으로는 이건 무슨 의미야 라고 하는 설명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실제 본인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그냥 이제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내담자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라고 하는 상담의 3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상담가라고 하는 거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용어가 되겠죠. 다섯 번째, 상담은 조력하는 과정이고 상담 관계는 일반 대인 관계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상담자가 주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친목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가르치는 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성장을 위해서 상담자가 도와주면서 어떤 이제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상담에 관해서 각각의 학자분들이 뭐라고 정의하셨는지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담 이제 이론을 말씀하신 학자분들마다 키워드 밑줄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학자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는가? 훈련과 기술과 신용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면대면의 관계라고 하는 것,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진행하게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정의하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훈련, 기술, 신용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과 면대면의 상태라고 하는 거 밑줄 쳐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빙행과 무어라고 하는 학자분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목적을 가진 대화이다 라고 소개하셨고요. 세 번째,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주창하신 학자분이신데요. 우리 로저스라고 하는 학자분은 상담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와 그다음에 상담자 간의 상호적인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이때 상호작용에서 상담자의 태도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상담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명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명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벅스와 스테플러라고 하는 학자분은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전문적인 관계형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적인 관계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고요. 그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내담자가 문제 해결과 목표 도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담의 본질을 넘어서 기능이라고 하는 파트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상담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상담의 기능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상담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게 교육 및 발달적 기능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 및 발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 같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 상담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기능을 하더라. 그래 위해서 교육도 해줄 수가 있고 발달을 촉진하는 기능 같은 거를 조력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진단 및 예방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담자가 어떤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될 때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진단을 해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개입을 해주는 것도 상담의 기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교정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능이 바로 상담의 교정적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치료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심리적 문제,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거나 치유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치료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 다른 어휘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지식인에 있는 네모박스에 있는 용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내담자를 도우면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정도가 심한 내담자 같은 경우에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정의하는 범주 안의 행동을 이제 부정행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기능도 상담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정신병리에 대해서 용어가 나와 있죠. 정신병리라고 하는 것은 병적인 정신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 사고, 의식, 지각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정신병리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거,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권마다 다른 특성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신병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정의된 것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상담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정신병리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위기를 겪고 있는 상담자를 조력하는 것에 상담의 역할이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정신병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될 때 조금 더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가 가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의 서술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내담자의 절망감, 고립감, 실패, 불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책임 있는 행동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잠시 보류하고 내담자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상담의 본질과 기능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관련돼서 문제를 몇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이죠.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기억, 상담자, 내담자, 상담 관계가 주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이고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의 문제를 예방해주고 해결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서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을을 보시게 되면요.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내담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 본인이고요.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은 내담자를 위해서 조력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묶여있는 보기를 고르는 것이 작년도 문제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보기로 순차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5번에 보시게 되면요. 상담 대상자는 상담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 내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상담 대상자는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상담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거나 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사라던가 부모님의 의지로 인해서 소개를 받아서 혹은 권유를 받아서 상담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상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발적인 신청자로 제안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용어가 아니겠죠. 다만 물론 상담의 효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담자의 자발성을 높이는 것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담 대상 자체를 반드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5번에 보시게 되면은 상담자는 위기 상담에서도 일반 상담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호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라던가 고통이라던가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어떤 약물의 중독이라던가 혹은 자살의 위기라던가 이런 아주 시급한 상황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위기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기 상담도 일반 상담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게 될 때에는 상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계획 같은 것을 만들고 초기 상담을 하고 어떤 본 상담을 하고 이제 어떤 그 상담의 마무리라고 이런 절차로 쭉 가게 되는데 위기 상담에서는 그런 걸 할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그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끊어내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자살의 충동을 느껴서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해할 것 같은 이제 충동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이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거 같이 모색해보고 내담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신병리의 발생을 예방하고 내담자의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상담이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거 물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좀 친밀한 라포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여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여서 상담 진행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떤 상담 자체로 친밀감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목적을 갖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력하는 과정이고요. 또 전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인관계 요구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담의 1차적인 기능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치료적 존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1번에서는 내담자를 수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담자의 선택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내담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판은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다 맞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은 내담자, 상담자가 서로 가치관과 규범이 다를 때 상호 존중이 어렵다? 아니죠. 이거는 굳이 내담자 어떤 그 상담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가치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어떤 것을 어떤 중요한 규범으로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적 존중 관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서술을 해서 이 두 번째 보기를 틀린 걸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심리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 상담자, 대면관계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 목표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다음에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담자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무조건 대책 없이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죠. 네, 1번 보시게 되면요. 상담자의 조언과 충고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제외하고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하는 것을 옳은 걸로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답을 택할 수 있는 이제 함정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푸실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보기의 지문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숙지하신 다음에 답을 골라내는 연습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상담자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윤리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의 자질 및 태도 파트 보시게 되면요. 청소년 상담자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질과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자질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인간적인 자질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또 어떤 그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내담자로 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다. 또 상담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상담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담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조력하기 위한 하나의 치료적 도구로서의 본인의 소명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거나 본인을 거부하거나 이제 부정하거나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담자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와 수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진지함과 또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차원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청소년 상담가의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에 대해서 건전한 동기를 가지거나 자발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자일 것, 그다음에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있을 것, 성숙한 대인관계와 사회적인 관심, 어떤 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넓은 어떤 관심과 공동체감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청소년 상담자가 가져야 되는 인간적인 자질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청소년 상담자라고 하는 존재가 전문가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능력 가져야 되고요. 심리학, 사회학, 문화, 인류학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어떤 시대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내담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내담자가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려면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심리 검사라던가 진단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상담 방법과 절차에 대한 숙지, 상담 윤리 규정의 숙지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지금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용어로서 어떤 것들이 사전에 청소년 상담가가 지켜야 될 자질인지, 가져야 될 자질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청소년 상담자,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이 된 것처럼 공감하며 이해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 존중, 내담자를 그 인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갖는 존재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따뜻한 태도와 솔직한 태도를 내담자에게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다만 따뜻하고 솔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방향과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끌어내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면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담자가 모순된 행동, 올바르지 못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제 수정되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이제 자기의 모순점이라고 하는 걸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의 과정도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직면이라고 합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는데 누구든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어떤 신뢰로운 관계, 레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딱딱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이제 그 벽을 쌓는데, 벽을 혹은 이제 공고하게 하는데 이제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머의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청소년 상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른 내담자들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자기의 의견을 명확하게 갖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경향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상담자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좋겠다. 물론 내담자를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하는 태도 위에서 이제 지시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일선의 교사분들이 많이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9번째, 피드백을 통한 점검이라고 하는 거, 상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가 잘 실천하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2018년도 문제인데요. 유머와 개방성, 유연성,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 다 맞는 얘기인데, 유창성, 상담자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상담자의 자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말을 조금 못하더라도 내담자에 대해서 진솔한 태도를 가지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담자로서 필요한 덕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것을 틀린 걸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자의 자질로 옳지 않은 것, 전문적인 자질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맞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또 어떤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환경, 특히 어떤 청소년 수련기관 같은 사회기관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개인의 발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발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내담자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그 전문가로서 상담자가 양성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또 다른 전문가의 먼저 이제 존재하고 있는, 먼저 앞서서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의 감독하에서 상담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슈퍼비전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부르고 있죠. 네 번째 보시면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함으로써 상담자가 본인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한대요. 이게부터 굉장히 틀린 말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절대 이런 태도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내에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해결이 아니라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를 하거나 이제 혹은 이제 그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보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유능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자질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니은 보시면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가정들이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적절한지 숙고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자신도 자신 자체도 존중하고 수용하며 변화 도전에 개방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맞는 서술이겠죠. 그리고 상담자 자체가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만 유능한 상담자라고 할 수가 있겠다. 사실은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에 다 맞는 서술이 되겠는데요. 기억 보시면요.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면 내담자를 위해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을 열심히 하는 거는 좋겠지만 내담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해 가면서 상담자의 개인의 여가 시간까지도 제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방 이제 소진되는 그 상담자의 어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소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후속으로 이어지는 상담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현재보다 과거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실수를 기꺼이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어떤 열린 태도는 좋긴 하겠지만 상담자 자신의 실수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에서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음의 서술은 틀린 것으로 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갖추어야 될 자질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3번에 보시면은 역동적인 청소년기 경험, 청소년 상담자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청소년 상담자가 역동적인 청소년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폭넓은 어떤 그 청소년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게 청소년 상담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다라고 기본적인 자질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3번의 내용을 이제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것들 보시면은 경험과 통찰은 배제하고 지식과 이론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식과 이론을 중시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경험과 통찰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더해져야만 더 좋은 상담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의 내용을 틀린 것으로 골라내는 문제도 있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예방교육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성적으로 고민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 면담하였다. 그 다음에 소극적인 아동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주장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런 것들이 다 상담자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억해 보시게 되면은 학교 밖 청소년의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주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상담자가 조금 더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면 좋긴 하겠지만 밀린 임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거 사실 임금을 밀린 거를 대신 받아주는 것은 어떤 고용노동청 같은 곳에서 이제 담당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존재,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구분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억의 것을 틀린 것으로 걸러내고 니은, 디귿, 리을을 옳은 걸로 이제 골라내는 이제 묶어주는 그런 문제가 한 번 더 준비가 되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담가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였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상담자가 어떠한 윤리적인 사항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보시다 보면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문제 이해라고 하는 거 보시게 되면요. 내담자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상담자로서의 한계를 인식을 하고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가 적절하게 내담자를 도와줄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상담자한테 의뢰해야 된다, 레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여기서 레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전문가에게 넘겨준다, 뭐 연계한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자, 그러니까 자기와 뭐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구거나 이제 본인의 직장 상사이거나 혹은 본인이 상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담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벗어나서 어떤 사적인 관계라던가 경제적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되는 이중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 외의 관계가 다시 이제 설정이 되면서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이중관계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다시 한번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외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자가 상담 중에 본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살의 충동을 경험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 징조가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내담자한테 알린 다음에 엄격하게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오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상담의 내용을 알려야 되는 경우에 내담자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비밀 보장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가 있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누가 확실한 내담자인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기본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여러 학자분들이 이제 제시하신 이제 기본 윤리 원칙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1번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원리이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그 사회 안에서 이제 성숙해 원만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내담자를 돕고 선한 의지로 돕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해성이라고 하는 것,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담자한테 뭐 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한테 해롭거나 고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거, 내담자의 어떤 연령이나 성별, 인종 이런 것에 의해서 내담자를 차별하면 안 되고요. 모든 내담자는 공평하게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용 나와 있습니다. 5번째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충실하고 존중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겠고요. 6번째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를 진실로 대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다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담자를 진실로 대하면서 서로 공감, 이해,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사 윤리 강령의 의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는 방금 살펴봤던 상담사의 윤리적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 걸 바탕으로 윤리 강령이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익히고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의가 박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내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에게는 상담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숙지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요. 2번째, 상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내담자의 어떤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또 상담자의 책무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상담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러한 상황을 고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보시게 되면은 상담사의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좀 보죠. 1장 전문적 태도라고 하는 거, 상담자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상담자는 자기 능력과 기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 때문에 상담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경우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디귿, 상담자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등 같은 것으로 상담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내담자의 사유에 의한 상담의 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종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보다도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2번째, 정보의 보호, 내담자의 어떤 비밀 보장의 어떤 원칙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다만 이제 비밀 보장의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담자라던가 혹은 내담자의 대리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 보장의 한계라고 하는 거 리을에 나와 있거든요. 내담자가 자기나 타인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미성년인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 혹은 후견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내담자가 성인인데 본인이 아동학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또 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담자에게 공지를 해줘야 되겠죠.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담자한테 공지를 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장 내담자의 복지라고 하는 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해야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게 되면요. 상담자는 자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것들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수험을 위해서는 눈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담 관계라고 하는 거,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만 다중 관계라고 하는 거,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그 관계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 맺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혹은 맺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상담을 중지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이제 레포시켜 주는 것이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금지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 리을에 나와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물질적인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담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윤리 강령들, 하지만 간단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적 원칙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빈칸을 비워두고서는 여기에 이제 설명을 주고 이 설명에 맞는 보기를 골라 넣는 문제였거든요.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자율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 넣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선의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018년도 문제인데요.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디귿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중에 내담자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내담자에게 비밀보장 예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내담자가 어떤 자신이나 타인을 파괴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것이고요. 기억과 니은 왜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내담자와의 다중관계는 그 자체로 착취적이므로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담자와의 다중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착취적이다라고 하는 거 설명 맞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이것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요. 다중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어디까지는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영역에 대한 상담이라도 내담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상담을 계속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죠. 전문성이 없는 분야다. 어떤 상담에 어떤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다른 상담가에게 전문가에게 레퍼를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윤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5번째 보시게 되면은 판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서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법적인 명령에 의해서 비밀 보장의 어떤 의무라고 하는 것이 해지되는 경우였죠. 5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1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담자의 사례라고 하는 것을 공공에게 발표하였다. 발표를 해서 녹음하였다라고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다음에 상담을 전공한 김 교사는 반 학생에게 소정의 상담료를 받으면 주일에 상담을 진행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반 학생하고 교사라고 하는 어떤 다른 관계라고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담료까지 받으면서 주일에 상담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이중관계에 해당이 되죠. 특히 어떤 이제 소정의 상담료까지 이제 받고서는 주일에 상담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경제적인 착취 관계까지도 이제 의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적절한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세 번째, 약물 남용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알리려고 했으나 내담자가 약물을 중단하겠다고 하여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내담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단순히 내담자의 약속만 믿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굉장히 큰일을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담 중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내담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만 달래주고 더 이상 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서 상담에만 전념하였다라고 하게 되는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로만 약속을 해가지고 가정폭력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제 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상해로 이어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해제되는 지점에 해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윤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게 어떤 역할을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이 윤리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맞는 설명들이 제시된 가운데 1번에 보시면요. 상담자의 책무에 따른 옳고 그름이, 책무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자의 책임은 이것이다, 의무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윤리 강령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상담자의 윤리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이면서도 법적인 의무이다 라고 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서 알게 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제3자한테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상담 내용, 내담자 관련 정보, 상담 진행 관련 사항 등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다 비밀 보장에 관한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니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상담의 내용에 있어서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책임 소재가 상담가에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밀 보장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틀린 것으로 이제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거, 그 다음에 사업가로 성동한 내담자의 투자권 권유에 응하였다, 이중관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옳지 못한 행동인데요.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그냥 느낀 것이지 행동으로 실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내담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어서 좀 이제 원활한 상담이 어렵겠다, 오히려 내담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즉시 상담을 중지하고 다른 이제 전문가한테 레퍼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행동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제외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윤리에 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3번 보시면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의도를 명확하게 밝혔더라도 내담자 보호를 위해서 비밀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 보장의 그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의 윤리 규정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까 풀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담가의 전문적인 치료 행위에 관한 법률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면제된다. 상담가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준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상담의 이중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맞는 것부터 좀 볼게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성립되는 것이 이중관계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내담자를 위해하거나 착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관계 반드시 피해야 되고요. 상담자의 판단력을 손상시키고 치료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관계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이중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금지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교육을 위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담자하고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상담 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육의 관점에서 또 다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육자와 그다음에 교육의 지도를 받는 학생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중관계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중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떤 상담사의 윤리 강령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담가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그다음에 중요한 요건들을 배워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 상담의 이론적 접근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